소득 성장률이 매년 10%씩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을 매년 10%씩 낼 수 있는 사람은 100억 가까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소득을 은행에 저금한 게 아니라 제 증권 계좌에 벌었던 돈을 계속 넣었거든요. 매달 그 500씩 넣었던 게 뭐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 3, 4년 정도였고요.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는 게 보통 어릴 때 어떤 뭐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돈에 대해서 뭔가 갈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저도 약간 그랬었고 혹시 세무사님도 약간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같은 동네 친구들이 네. 꽤 오래 전이니까 그 한 동 전체 아파트가 한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근데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확실히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부자였던 것 같고 이제 아파트에 안 사는 친구들은 평범하거나 뭐 좀 네. 가난하거나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였고 이제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도 배우고 또는 저희 동네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네.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우고 또는 뭐 초등학교 이렇게 한 4, 5학년 가면은 보이스카웃이라는 또 단복을 입고 다니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단 뭐 사실은 어렸을 때는 뭐 50원 100원짜리로 핫도그 하나 사 먹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정도니까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 갈망 네. 그런 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성인이 돼서 제가 돈을 벌고 나서 굉장히 많은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그런 취미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난 태권도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커서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사실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럴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게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해서 저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려면 사실 욕심을 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갖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렸을 때 돈 욕심 약간 있었고 그래서 좀 부자 되는데 일조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마음은 다들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딱 발현이 되면서 실제로 막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그런 마음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그 갈림길의 어떤 그 차이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필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내가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게 없어도 되는 거면 네. 없어도 되는 거면 노력하려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스포츠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네. 노력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겠죠. 왜? 스포츠카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도 뭐 좀 가난한 젊은이였고, 근데 이제 아이 임신한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사실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애가 태어나면 당장 분유 또는 이 단칸방에서 애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될 텐데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또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내가 가장인데 이런 약간 책임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아마도 신입사원 시절 또는 사회초년병 시절에 저는 굉장히 빨리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한 편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라고 했을 때 약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포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냐 없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데서.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럼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자기 직원에 대한 책임감 또는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데는 처음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었고 돈이 필요하니까 네.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이거 애아빠로서 노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됐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했을 때 그냥 그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되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도 애가 있고 나도 가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이게 약간 그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세무사님 약간 둘 다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실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한 권 쓴 게 있어요. 네. 제가 쓴 책이 한 5권 있는데 주식 관련 책과 뭐 세무 관련 책을 썼는데 제가 만든 부자의 공식이 뭐냐면 내가 벌 수 있는 평생 벌 수 있는 돈은 G 곱하기 R이다라는 걸 제가 G 곱하기 R. 공식화 시켰어요. 네. 사실 부자 되는 공식 중에 뭐 열정
네. 인맥 뭐 근데 사실은 열정 인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의 열정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수치화시킬 수 없고 네. 인맥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사기꾼 인맥이었는지 사실은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지하고 R은 이제 지는 그로스의 지라서 성장률이죠. 제 소득 성장률. 그리고 R은 이제 레이트 이율. 그래서 네, 투자 수익률. 그래서 투자 수익률과 소득 성장률이 곱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간단히 예를 들면 내 연봉이 한 3년 동안 매년 한 10%씩 올랐어 평균값으로. 그럼 10이죠 10. 네. 내가 투자를 잘해서 한 5년 동안 매년 10%씩 꾸준히 평균값으로 10%를 냈어. 은행 이자이 뭐 한 3, 4배 5배가 되겠죠. 네. 그럼 10. 10 곱하기 10이죠. 100억입니다. 제 생각에 소득 성장률이 매년 10%씩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을 매년 10%씩 낼 수 있는 사람은 100억 가까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 임금 상승률이 10%씩 오르는 건 굉장히 높게 오르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네, 물가 상승률 정도니까 한 3%, 4%라고 했을 때 그냥 3이라고 하죠. 3. 네. 투자 수익률. 사실 은행에만 돈을 넣는 분들이 많죠. 네. 은행 이외에 조금 뭐 요즘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 ELS 상품이랄지 이런 거에 좀 넣어서 한 3%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소득 성장률이 3이고 은행에만 넣어서 3이 투자 수익률이 3이면 3, 3은 9가 되죠. 네. 이제 평생 한 9억 정도 모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소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소득만으로 끝나면 내가 원하는 진짜 부자는 될 수 없으니까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신입사원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가족이 있고 네. 뭐 주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똑같이 있다 쳤을 때 저는 좀 고기를 빨리 먹어본 케이스가 아닌가. 제가 강의 같은 네. 거 할 때 작은 성공이라도 첫 성공이 중요하니까 아, 중요하죠. 제발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이룰 때까지 좀 꾸준히 하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한번 맛을 보면 정말 도파민이 돌면서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남들보다 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분유값은 어떡하지? 열심히 일하니까 기본급 이외에 좀 수당도 꽤 많이 벌게 돼서 보통 직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소득을 은행에 저금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첫 사회생활을 해서 직업을 가지면 첫 월급을 타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내복 가게에서 빨간 내복을 사고 부모님 선물 드려야 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을 가죠. 은행을 가서 내가 왜 옆에 회사 다니는데 월급이 150인데 한 50짜리 적금 들러왔다. 네, 어떤 네. 적금이 좋냐 하고 그 적금을 쫙 설명을 듣는 게 사실은 신입사원들 10명 중에 9명이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증권계좌에 벌었던 돈을 계속 넣었거든요. 매달. 네. 그게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었고요. 근데 제가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돈이 뭐 월급 뭐 아까 말했던 수당을 좀 많이 받아서 뭐 예를 들어 500을 넣고 뭐 이렇게 네. 했을 때 매달 그 500씩 넣었던 게 뭐 예를 들어 1년이면 한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 3, 4년 정도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성공 또는 첫 단추 그래서 더 자신감이 붙고 이건 진짜 안 하면 바본데 네. 무조건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으로 좀 막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면 뭐 특별히 뭐 내 주변에 막 주식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주식 투자를 바로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목돈 모아가지고 뭐 해야지 하면서 은행 많이 가는데 아예 은행도 안 가시고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 가셨다는 거는 뭐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어떤 계기가 확실히 있으셨나요? 있었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주식을 공부를 다 끝내고 계좌를 만드는 게 좋냐 아니면 계좌를 먼저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냐 네. 두 가지 중간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계좌를 만들 때 실력이 없을 땐 돈을 조금만 넣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자에 대한 갈망 꿈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단지 쟤는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왜 저거 먹을 돈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한 중학교 뭐 이렇게 갔을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100조라는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세웠습니다. 네. 연습장에다 맨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100조를 벌지? 쉽더라고요. 100조 버는 게.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2배씩 10번을 하면 네. 1000배가 됩니다. 네네네. 1000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1000배는 100억이거든요. 네. 또 100억이 1000배는 100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진짜 큰 부자가 되려면 2배를 뭐 20번만 하면 되니까 2배를 버는 그 수익률만 찾으면 되겠다. 네. 그게 그때 제 중학생 머리의 해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직장인이 되거나 뭐 교수님이 되거나 이런 꿈은 꾼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부자가 꿈이었는데 그럼 네. 부자는 직업은 아니니까 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해서 사업 아니면 투자가라는 거는 거의 명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 투자가 이런 개념은 몰랐겠지만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경영학도 배우고 재무관리를 배우고 투자론을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친숙하게 전공으로서 투자론이나 뭐 심지어 선물옵션 파생 상품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점을 가도 당연히 그런 투자 관련 서적들 보면서 사업보다는 저한테는 투자가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은 약간 사업가로서의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사업가로서의 모델은 사실은 이제 현대그룹의 네, 정주영 뭐 그러면 딱 그 이미지로 이건희. 본다면 네.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나 불도저 같은.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카리스마 있게 하는 리더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MBTI로 치면 저는 E가 아니고 I거든요. 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사업은 되게 걸림돌이 많겠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또는 서점에서 읽은 투자에 의하면 특히 주식 투자는. 근데 그건 저는 지금까지 공감합니다. 실제 하면서도. 주식 투자는 단 한 사람과도 엮이지 않고 혼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혼자.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둘 다 아까 말했던 2배를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는 건데 부동산은 아무도 혼자 잘났어도 당장 뭐 중개인을 잘못 만난다거나 뭐 아니면 서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상대방 파트너를 잘못 만난다거나 뭐 어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내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은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내 탓이고. 근데 딱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첫 직장 다니기 이전에 저는 경영학도로서 뭐 회계학, 재무관리, 통계학 이런 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가 거의 뭐 수치가 100이라면 100이 다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론적인 서적들도 서점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은 상태였어요. 단지 돈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을 첫 직장을 통해서 기본급에 좀 이렇게 수당도 받으면서 매달 돈을 당연히 자신 있게 돈을 부었고, 근데 실제 해봤는데 예상처럼 너무 저랑 잘 맞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 분석이 맞아 떨어졌을 때 실제 돈으로 수익률로 이렇게 나한테 보답을 주는 상을 주는 그 과정들이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하게 됐어? 쭉 준비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꼭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일 것이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뭐 공감하는 게 저도 부동산을 하면은 다 사람을 다 만나야 되거든요. 뭐가 해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고 뭐 임차인을 누굴 맞춰도 뭐 예를 들어 변기가 막혔어요. 뭐 이런 문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주식하면 그런 인간적인 스트레스는 없지만 이게 이제 듣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이제 경영학 나오신 분들도 똑같이 나도 준비가 다 됐지만 주식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나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뭐 경영학과 나와서가 주식 성공에서 큰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많은 경영학과 학생들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고, 근데 결국은 저런 거죠. 주식 투자는 이론과 실전이 딱 반씩 버무려지는 것 같아요. 실전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게 이론적 배경이나 주식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결국 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철학, 주식의 원리, 주식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걸 확실히 이해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실천적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월급을 타면서부터 또는 그 전에도 살짝 주식 시세판에 관심도 있고 아주 소액으로 뭐 10만 원을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런 경험조차도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IMF라는 걸 사실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은 큰 차이거든요. 주식판에서.
근데 저는 실제 제가 첫 월급을 타고 주식을 했던 건 IMF 이후였어요. 1999년 초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 97, 98을 저는 어디서 보냈냐면 군대에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딱 IMF 시절에 따뜻한 군대 밥을 먹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뭐 병장 월급 무슨 월급 뭐 용돈 뭐 이런 거 합쳐갖고 한 10만 원, 20만 원으로 계좌를 텄던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주가가 빠져서 막 10만 원이 2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IMF를 적은 돈이지만 제가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약간 간접 경험을 아주 적은 돈으로 한 게 나중에 IMF 직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큰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장에서 번 거 이상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IMF를 한번 겪어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99년 2000년도의 장세에서 벌었던 돈을 별로 큰 손실 없이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락장에 올 수 있더라는 대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들 주식시장에서는 책으로는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실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좌를 두고 참여하면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또는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계속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표현보단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책으로 아무리 수영 음파를 배우는 것보다 네. 물에 한번 빠져야 되는 것처럼 계좌를 만들고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있어요. 계좌를 나는 계좌 만든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주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계좌만 만들었기 때문이죠.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안 키우는 그 간접 재미로 그 강영욱 조교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뭐 걔는 훌륭하다 뭐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 마음에 너무 속 드는 말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자신의 강아지를 지도하고 이렇게 케어할 줄 못한다면 그냥 견주일 뿐이지 강아지 보호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계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좌를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냥 누가 살아해서 사고 그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게 반토막이 나서 그냥 갖고 있고 다른 연구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좌주일 수는 있지만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8분은 계좌주지 투자자는 아닐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네. 부동산도 사실은 이 아까 소제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은 정말 내 집 마련이라는데 적극 공감하죠. 그 이름을 너무 잘 진 게 네.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은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내가 편히 눕고 잘 데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뭐 돈이 있어서 월세를 하는 것과 다르게 내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이 진짜 거의 유일한 꿈일 수 있고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이 되겠죠. 근데 저는 내 집 마련해서 부동산 투자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집값이 덜 오를 수는 있어도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해서 덜 오를 수는 있어도 내 집 마련했다 나 쫄딱 망했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울 것이고 첫 투자니까. 근데 이제 결국 아까 그 제목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해서 건물주까지 뭐 부동산 투자의 최종 꿈은 건물주겠죠. 근데 이제 건물주로 바로 가면 좋은데 그 사이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굴곡들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주식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꼭 상가 투자나 뭐 이런 거 오피스텔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꼭 말을 해요. 나 주식으로 한 3년 전부터 한 2억 까먹었는데 오피스텔 뭐 투자해서 뭐 원금은커녕 뭐 임대료도 안 나오고 특히 상가 쪽은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좌주가 아니고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 부동산에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상권이랄지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그럼 그 주변에 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중개인들이겠죠.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그냥 사서 1, 2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실되고 심지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근데 주식도 똑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권유 내가 분석한 것도 아닌데 뭐 주변의 지인이랄지 아니면 뭐 증권사 직원이랄지 아니면 저 같은 유튜버랄지 이런 분들이 말한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서 1, 2년 갖고 있다가 반토막 났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에서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성공 투자하기 위해선 내가 좀 책임감 있게 내가 사는 집, 건물, 상가 또는 내가 사는 주식이 과연 승산이 있는 건지 결국 투자는 올라야 되거든요. 향후에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 실력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게 이제 막 아까 막 몇 배씩 불어나는 경험을 하셨다.
불어났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마법의 복리같이 불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시기가 잘 맞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노력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네. 뭐 초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유의미한 뭐 큰 성과를 얻었던 게 뭐 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아니면 또 그걸 왜 했는지도 한번. 일단 그게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완전히 장기 투자로 나는 뭐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배가 났고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또 금액이 작을수록 단기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단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계좌에는 뭐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몇백만 원 단위로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오늘 사서 나중에 내 자식한테 상속시킬 주식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장기 투자라면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이 앤 홀드거든요. 네. 좋은 주식 사서 갖고 있어. 근데 제가 100만 원으로 좋은 주식 사서 그 10배 나도 1000만 원이거든요. 저는 네. 1000만 원 벌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2배씩 벌어야 되는 그렇죠. 매년이 아니죠. 어쨌든 빠른 텀 안에. 네, 최대한. 그 당시 제 기억에 초반에는 거의 몇 달에 2배씩 벌었습니다. 몇 달, 뭐 한 달에 2배를 벌 수도 있고. 왜 그랬냐면,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단기 매매로 최초로 접근을 했던 이유가 상한가 제도에 좀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한가가 이제 뭐 코스닥 12% 거래소 15% 그랬는데 하루에 15%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5방이면은 한 방 2방 하는데 5방이면 2배더라고요. 15% 복리 5번이 0.75가 아니고 2배예요. 그게 복리 마법이죠. 상한가 5방 가는 것만 잡으면 일주일에 2배네.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먹힐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상한가 100개씩 나왔기 때문에 그 100개의 상한가 첫 상한가 중에 뭐 한 30개가 2연속 상한가를 가고 또 뭐 한 10개가 3연속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100개 중에 이 중에 진짜 100개가 뭐지? 5연속 상한가 갈 게 뭐지? 뭐 이런 접근을 하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 가장 강한 종목 그 재료가 나와서 첫 상한가를 가는데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 이런 거를 찾고자 노력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통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뭐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조차도 구분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또 뭐 내 나이나 금액의 크기 또 현재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거가 다 하나하나 맞물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적었고 상한가가 100종목씩 나왔고 그래서 그 기법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뭐 부동산도 뭐 비슷한 것들이 많죠. 과거에 정말 아파트 피가 뭐 1억 2억씩 막 붙어 있고 할 때는 빨리 이거 분양권 사갖고 피 받고 또 저쪽 가서 분양권 사서 피 받고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투기꾼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부동산 질서를 해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합법적인 시기였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의 방식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찾아낸 거를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했는데 잘 되네? 그럼 2번, 3번 해서 잘 되면 그건 나한테 큰 수익을 주는 기법이자 무기가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생각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폐기 처분을 하고 이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말이 쉽지 이게 그걸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초창기에도 어떤 뭐 그 공부라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종목을 뭐 분석을 하시는 것도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은 어떤 뭐 차트든 뭐든 뭐 분명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쓴 책 아까 네. 부자 공식도 말했지만 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삼박자 투자법은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 가치 분석도 하고 또는 호재성 재료가 있는 재료 분석도 하고 또 가격의 움직임을 차트로 표현한 차트 분석도 하고 그래서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자라는 게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근데 그 삼박자 투자법에서 사실은 중장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로 돈을 벌었다고 초창기에 벌었다고 하면 재무제표도 못 보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직업이 세무사기 때문에 상위 0.1%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못 봐서가 아니고 단기 매매 오늘 샀는데 오늘 오르는 종목은 재무제표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재료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저PBR주라는 열풍이 있거든요. 저PBR주가 오르는 이유는 과거에 그러면 뭐 작년에 저PBR주 PBR 0.2, 0.3
PBR은 왜 안 올랐어요? 저 PBR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 했던 밸류업 프로젝트 밸류업 시행을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정책안이 나와 있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선반영해서 야, 저 PBR 주가 앞으로 좀 거다. 주가가 올라갈 거야.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재료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 매매할 때는 사실 재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에도 통하니까 상하가 종목들 전 종목들이 재료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서 어느 재료가 앞으로 2배 이상 가는 재료인지 어느 재료가 야 이거는 뭐 상하가 한두 방에 끝날 재료네 계속 매일매일 찾아보면서 야 이건 진짜 5방 가는 재료인데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 재료가 나왔을 때 그 파괴력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가 옆에 계신데 일반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봤을 때 어디 뭐 열차가 개통된대 어디에 어떤 시행이 네. 있을 거래 뭐 큰 건물이 들었을 거래 아니면 전철역이 어디로 간대 이런 거를 일반 부동산 투자에 별로 관심 없거나 약간의 관심만 있는 분들은 그 재료를 봐도 그 지역이 앞으로 땅이 오르겠다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부동산 투자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제 부동산 투자 실행을 해가는 투자자들은 그런 기사에서 이거 진짜 호재인데 이거 집값 여기 많이 오르겠네 이런 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감은 사실 감이라는 표현보단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앞으로 이것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매일매일 분석하면 이 재료가 정말 2배 가는 재료인지 3배 가는 재료인지 그런 데이터가 쌓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초창기에 단기 매매로 좀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투자에서는 또 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에서 또 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무제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낼지 또는 재료에서 또는 차트에서 그것들은 계속 학습해 나가야 되는 거죠.